하지만 협의는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고 양국 정상은 2015년 2월 고위급 비공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병기 국정원장, 일본은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을 대표로 내세웠습니다.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이 밀실 합의에 참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위안부 합의는 고위급 비공개 협의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국장급 협의는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밀실에선 2달 만에 사실상 합의가 타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당초 우리 측 요구와 전혀 다르게 쓰였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에 불가역적인 사죄, 즉 되돌릴 수 없는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밀실에선 일본이 요구한 대로 불가역적인 해결로 둔갑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모든 게 해결됐으니 다시는 문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외교부가 반대했지만 청와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발언을 하지 말라고 외교부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 협의 중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를 시도하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연내 타결을 압박했고 결국 우리가 끌려다니게 된 겁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조사 결과 발표 후 피해 할머니들이 고령이라 합의가 시급했고 피해자 대다수가 화해치유재단 사업을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꼭 2년 전이었죠. 2015년 12월 28일 정부는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맺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기가 차가지고 이해하는 국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외교부에 TF를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그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에서 활동해온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 가장 큰 문제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문제였을까요? 이것을 가장 큰 것은 이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이게 역사 영토 문제는 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고받기식으로 돼가지고 손해상이라든지 또는 불가역적 합의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왕 협상을 시작했는데 네. 그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비공개 합의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네. 일본 정부가 사죄했다, 보상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네. 그 돈을 받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정직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봅니다. 교수님께서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건 그 역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기브앤테이크 할 사안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죄 지은 쪽에서 고백하고 사죄를 청하면 네. 용서해 줄지 말지 결정하면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원칙 자체는 1993년에 네.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정부는 진상을 규명하고 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어떤 도덕적인 우위론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계속 유지가 되오다가 예. 2011년 8월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일본 정부가 협상을 하는 주문이 있었고 사실은 이제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었는데 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어디까지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일본 정부로부터 양보를 받아야 된다는 원칙이 서버린 거예요. 근데 좀 국민들이 좀 납득을 못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일본에 대해서 대단히 강경한 자세를 계속 일관해 왔었는데 네.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했다고 떡 내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이제 180도 완전히 널뛰기 비슷하게 그러니까 돌아버렸는데 혹시 그 과정 조사가 됐나요? 맞습니다. 이제 그 말씀하신 게 원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 처음부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태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3년 반 동안 정상회담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로서는 이제 그 한일 관계도 굉장히 좀 경색됐고, 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한국에 동조했지만 나중에는 이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에 지장이 된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한국을 압박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한일 수교 50주년이 2015년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연말까지는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어떤 전제가 돼버린 거예요. 쫓겼군요. 사실, 간단히. 네, 그러니까 이제 굳이 말하자면 거기를 전제를 하지 않고 네.
만약에 한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출구 전략을 짜가지고 협상을 중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걸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이 이제 그 관점평입니다. 근데 지금 그 협상의 주역이 외교부가 아니라 이병기 그 비서실장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이때 당시는 국정원장이었죠. 예. 맞습니다. 이제 원래 국장급 협의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이제 법적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의 양보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자는 쪽으로 돼가지고 사실상의 주요한 그 부분 오늘 이제 공개된 모든 대부분의 중요 핵심 사항은 네. 일본 측하고 한국 쪽의 고위급 협상 그러니까 이병기 처음에는 국정원장 그리고 나서는 비서실장이었고 그 업무는 이제 국정원장에서 비서실장으로 왔지만 그 전부 다 이병기 실장이 주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측은 이제 그 NSC의 국장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8번 만나가지고 대부분 협상 내용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일 수교할 때 김종필 오히라 뭐 채널 이런 비슷하게 그러니까 갔던 거군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한 번도 이 부분이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비로소 그렇군요.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저희가 발표를 보니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건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외교부에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었는데 이게 무시당했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로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가 사죄를 번복하지 못하게끔 하는 중요한 담보다. 네. 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이걸 추진했었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사죄를 얘기를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걸 상정을 한 거죠. 예. 그런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일본 정부는 10억 엔을 내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둬버린 거예요. 아, 그러면 불가역적인 사죄가 아니라 불가역적인 합의가 돼버린 거예요. 해결이 되고. 해결로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고위급 협의가 끝나고 나면 협상을 이제 그 내용을 검토를 했고, 예.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삭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합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정말 제가 봐도 그 상당히 이제 큰 문제인데요. 더구나 이제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국내 외교부에서 생각을 했었냐면, 네. 고위급 협의에서요. 네.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10억 엔을 내게 되면 최종적 불가역적이 된다라는 그 조항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처음 한국 정부로서는 이제 그 협상 과정 중에서 일본 측에 오히려 좀 약간 그 굉장히 미치는 장사를 한 게 있고 네. 또 이제 그 이유 자체도 10억 엔을 내면 최종적 불가역적이 된다는 일본이 당시는 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내야 해결된다라는 식의 그런 사고방식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보고 나면 이게 나중에 보고 나니까 약간 조금 부적절했다.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 많았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엔으로 속칭 퉁쳤다 이건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라면. 뭐 일본 정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사실 그런데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보게 되면 그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 반성하는 그 취지 자체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한 거라면 한국 정부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녀상에 대해서는 그 공개 내용하고 비공개 내용이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녀상을 그 이전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가 답변이고. 야, 잠깐 이건 공개된 내용 아닙니까 당시에도? 네, 공개 내용입니다. 공개 예. 내용이고 예. 공개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비공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예. 비공개 내용에서는 일본이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언제 소녀상을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차합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전하도록 노력한다는 또 답변을 똑같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녀상 문제는 사실은 이제 한국 정부의 그 계획에서는 안 될 문제인데 이걸 이제 한국 정부가 공개 비공개 둘 다 약속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큰 결함이 있다고 보고요. 네. 단지 이제 이거 하나는 이제 한국 나름대로 방어했다는 것은 뭐냐면 노력한다는 거지. 이것은 의무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그 두 개는 전부 다 공개 비공개 내용이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좀 제일 궁금한 게요. 지금 우리 국민을 상대로 그 공개한 합의 내용 외에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놓고 말씀드리는데 일체 없습니다. 없습니까? 일단 비공개 사항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 태스크포스에서 그 검토위원회에서 모든 자료를 모아가지고 네. 있는 자료를 전부 다 파악했습니다만은 추가로 된 그 비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이제 확답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점을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 그 또 수요 집회가 열렸는데
그 네. 합의 그 폐기해야 된다는 그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보고서에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토대로 어떤 정책을 외교적인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일체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의 몫이고 네. 지금 그래서 이제 평창올림픽 끝나기까지는 전부 다 내부에서 면밀하게 지금 외교부에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투트랙 접근법 이것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그 원칙을 이제 기본적으로 견지를 하면서 예. 국내도 납득시킬 수 있고 한일 간의 어떤 관계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지혜로운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은 역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외교부 TF에서 활동했던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였고요. 이어서 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TF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평가부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동안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었던 2015 한일 합의가 피해자를 배제했다라는 것, 예. 또 이것은 외교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주도한 것이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이면 합의를 공개하라라고 요구를 계속 한국 정부에게 해왔는데요. 예. 이번에 이 TF팀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그것이 다 드러났어요. 예.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실은 이면 합의가 존재했다라는 것. 그 이면 합의에 예를 들면 해외에 기린 미평합의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 일본 정부가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 정부는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네. 또 뿐만 아니라 평합의 소녀상 관련해서도 실제로 이면 합의가 없었다라고 계속 정부가 이야기를 해왔는데 비공개 내용도 네,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포함되어 있었고 저희가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미 국제기구에서 계속 위안부 문제를 성노예라고 사용을 해왔고 예. 용어로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본 정부가 성노예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한국 정부가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라고만 사용한다. 네. 라는 방식으로 또 일본 정부의 그 어떤 부당한 요구에 합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비공개, 그러니까 이면 합의로 있었다라는 것. 그런 게 이번에 드러나서 굉장히 충격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자 오늘 수요 집회에서도 이거 폐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입장은 투트랙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상을 조사하는 것은 조사대로 가는데 대응, 그다음에 행동을 네. 따로 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제 평창 올림픽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투트랙 외교라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와 우리 간에 이렇게 온도차가 있나라는 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동안 저희들이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정부에게 요구하면서 예. 안보라든가 경제라든가 문화 외교라든가 그런 외교 문제와 이 위안부 문제를 연결지어서 위안부 문제 해결 안 하면 그거 하지 말아라고 요구를 했던 적이 없어요. 네. 사실은 그건 맞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소수자의 인권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제 그걸 만들어버린 거죠. 오히려 대통령이 네. 내가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대외적인 발언이 그 2015 한일 합의 같은 그런 굴욕적인 내용을 이끌었다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또 다른 그런 외교 경제 문제를 구분해서 분리해서 예. 외교를 풀어나가는 것, 그게 저희들은 투트랙 외교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고 네. 그것은 정부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도 제안을 해왔어요. 예. 인권 문제를 경제, 안보 모든 외교에 올인하지 말아라. 하나로 결합시키지 말아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정부는 그것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저거 다 떠나서 며칠 전에 네. 강경호 외교장관이 일본 갔다 왔는데 네네. 평창 올림픽에 아베 안 온다고 그 대답 듣고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정부의 외교가
조금 우아한 외교를 할 수 없나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우아한 외교요. 네, 그러니까 아베가 저렇게 저열하게 나오잖아요. 네. 비상식적으로. 뭐 합의 지키지 않으면 평창 올림픽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아베가 네. 외교장관이 가서 사정하고 빈다라고 해서 올 아베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 네. 대표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 이 문제는 네. 옳고 그름을 떠나서 행정 행위인데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자, 이 그렇죠. 합의 주역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물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책임을? 지금 책임자가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이병기 그 전 비서실장으로 지금 네네. 뭐 거의 나오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거의 허수아비였다라는 것이 예. 드러났고요. 예. 뭐 피해자는 무시했지만 외교부도 무시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네네. 이 27년 동안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가 폭력적으로 그 어떤 합의를 이끌어서 국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또 피해자들을 상처를 줬다. 이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추궁을 해야 되고요. 네. 그 책임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밝힐 거라는 것은 또 그동안의 정부의 그런 관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그래요. 따라서 예, 명확하게 예. 해야 되고 예. 무엇보다도 이번에 그 TF팀 결과를 통해서 그 이면 합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라는 것, 네. 이건 공개되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미 TF팀에 밝혀서 그러니까 이에서 밝혀졌지만 네. 피해자들과 국민은 그것을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였습니다. 홍준표 씨 거짓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유효혜 씨가 제명당하던 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유효혜에 대해서 징계안을 제출을 해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도장 꽝꽝 추인해 주는 거죠. 선출직 최고위원을 잘라요. 유효혜는 내가 보기에 약간 정신감정도 필요해. 그 사람은 말이 너무 횡설수설이야. 앞뒤도 안 맞고. 그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와중에도 그분이 했던 말 대표적인 말 하나만 그건 믿고 싶어요. 성희롱 발언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는 밤에만 필요하다. 그런가요? 낮에도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홍준표는 밤에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밤에도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걔네들은 원래 그쪽으로 발달했어요. 그런데 이게 류여해가 홍준표의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라고 한 거를 날짜까지 집었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콕 찍어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류여해가 얘기한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홍 대표가 최고위원회 회의 전에 옆방에 모였을 때 여자는 밤에만 쓰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보다 훨씬 더 막말은 홍 대표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홍 대표가 아이고 이런 말 하면 나중에 또 기사 될라 라는 말까지 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버렸어요. 그 부분은 이제 그 홍준표 측근이라고 하는 또 어떤 최고위원은 나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 진실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뭐 김현정의 뉴스에 유해 씨 나온 거 들어보니까 증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런 성희롱이나 성추행 문제에 있어서 증거가 있냐고 말하는 거 자체가 폭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건 맞아요. 그렇죠. 예. 중요한 말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데 홍준표는 또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24년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성희롱 발언을 한 일도 없고 성희롱으로 구설수에 오른 일도 없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한 번이라도 확인해보고 기사를 쓰던지 해당 행위를 하고 제명당하고 나가면서 거짓으로 일관한 사람의 거짓말을 기사로 내보내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을 상대로 진실게임을 하겠습니까? 어이없는 짓으로 당으로부터 제명당한 사람이 하는 말을 여과 없이 하는 보도 자체도 참으로 유감입니다. 당이 허물어지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하루입니다. 별아벨은 틀렸죠. 어떡하죠? 예. 별유별이죠. 별유별. 맞춤법도 틀려요. 이게 당대표가 진짜. 그리고 앞에 가장 첫 문장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한국 사회의 남성들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보도에도 다 나왔어요. 거짓말이라는 게. 최고위원회를 하게 되면 기자들한테 약간 오픈을 해요. 뭐 서두에 어떤 이야기 좀 하고 그중에 이제 기자들 나가주세요 하고 비공개로 전환하죠. 유해가 비공개로 전환했을 때 이런 식의 이야기를 최근에도 홍준표한테 많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봐도 홍준표는 지금 가짜뉴스 생산자 중에 거짓말을 엄청 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유해는 제명당하고 나가면서 거짓으로 일관한 사람의 거짓말을 믿냐? 이런 식의 수법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근데 이 새끼도 도둑놈이야. 상대도 도둑놈이야. 이런 수법이고 일단 안 믿는 건데 홍준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실 우리 입장이라는 게 유해 편들 수도 없고 안 될 수도 없고 뭐
홍준표나 유해나 독인 객인인데 어찌됐건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유해만큼 언론사가 받아줄기에 딱 좋은 먹잇감은 사실 없어요. 재밌잖아요. 그림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유감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24년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다른 거짓말을 통해서 한번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명백합니다. 이따가 나옵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지를. 이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성희롱 발언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의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하죠. 자, 그거는 추정이잖아요. 자, 그럼 공식적으로 발언을 한 걸 팩트를 뒤져볼게요. 지난 4월 16일 날 YTN 플러스 프로그램 대선 안드로메다와 인터뷰에서 설거지는 하늘이 정해놨는데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 아, 이거 성희롱 발언이 아닌가, 성차별적인 발언이 아닌가 보죠? 대선에서 또 그 얘기가 있었죠.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기가 뭐 부부싸움 하면 이튿날이면 이 여자가 밥을 안 준다. 그 자기 마누라 보고 이 여자가 하는 일은 자기 밥 주는 일인데 밥을 안 준다. 그러니까 50대 남자의 고독사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된 게 있었죠. 2011년 대학생들과 만나서 그렇지. 자기 미팅 경험하면서 이대 계집애들 싫어했다. 거기 뒷말도 있잖아요. 꼴 같지 않은 게 되도록 패버리고 싶다고. 홍준표는 이런 이야기들은 성희롱이라고 인식을 못하는군요. 일단은. 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본인이 하고도 모르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거. 발정제 사건. 근데 그거는 뭐 정치 생활에 있었던 이야기는 사실 아니니까. 아니, 그거 보면 아니긴 하지만 가장 큰 이 사람의 인성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에, 20대니까 어린 시절은 아니지만 청년 시절에 이런 강간 모의까지 했다는 이런 인간이 사법고시를 붙어서 검사를 했다는, 그리고 당대표를 하고 있다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홍준표의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이따가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지를. 근데 문제는 유해가 이제 당을 또 쓸쓸히 떠나요. 무슨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막 울었다가 뭐 그 김현정 뉴스서의 통화에서 보면 그 자료가 나갈 거예요. 자료로.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헌 당규에 의하면 5년 동안 입당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네. 사회자가 물어요. 입당을 5년 후에는 다시 하시겠습니까? 물으니까 유해의 답이 걸작이에요. 5년 후에도 당이 남아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사설을 달아요. 뭐 혁신이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개인을 위한 뭐 사당화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 당은 금방 없어질 걸로 본다, 이런 식의 저주를 퍼붓고 가는 거죠. 근데 유해가 마지막 기자회견할 때 했던 얘기는 정말 명언이었어요. 홍준표 대표를 따라하다 보니 너무 망가진 모습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5년 후에 재입당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5년 뒤에 자유한국당이 남아있을까요? 당이 사라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 안에서 제가 가장 많은 딜레마를 느꼈던 것이 그겁니다. 혁신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혁신이 아니라 기득권을 찾기 위한 그들의 노름이었고, 혁신을 한다고 하는 제가 생각하는 혁신과 너무 다른 모습에서 많은 갈등과 실망을 했었죠. 지금 이렇게 또 공천부터 시작해서 말만 혁신을 한다면 과연 보수들이 그 모습을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정말 기가 막히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는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개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당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그러니까 욕을 처먹어 가면서까지 뭔가 어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끔 한 그것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보여진 거지. 결국에는 홍준표가 먹을 욕을 자기가 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확인한 건 아니지만 소문에 의하면 20대 때 미인대회 출전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보세요. 그게 성희롱 발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법학 코스를 객관적인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학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독일 유학 가서 박사학위까지 이렇게 받아온 사람인데, 난 그것도 의심스러워.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미인대회까지 출전을 욕심을 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상적으로 보기는 힘들죠. 잠깐만. 우리가 대의를 위해서 한쪽에 줄을 섭시다. 양쪽 간 방식으로는 어느 정도 누구에 데미지를 입힐 수가 없어. 자, 그래요. 제가 지금부터 데미지 입히고 싶은 사람이 유해인 사람 손들어. 없지? 그 유해를 잠깐만 쓰기로, 우리가. 그래서 홍준표 따라다 망가졌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유해는 이제는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출입할 수가 없어요. 기자회견할 장소가 없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토크 콘서트라고 하는 자기 앞마당에서 한번 뭔가를 하겠다고 했다면 사람들은 잔뜩 기대를 했는데 막상 폭로한 게 없다면 양측이 되는 거죠. 홍준표가 성희롱 발언한 건 없나 보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쨌건 유해라는 사람의 캐릭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고요.
우리 역대 정말 가장 희화화된 캐릭터가 아닐까 싶긴 해요. 홍준표와 더불어. 스스로를 희화화시킨. 라이언의 명예도 훼손시켰죠. 예. 근데 이거는 홍준표라고 하는 막상막하의 캐릭터가 없었다면 이건 이렇게 특이한 캐릭터가 안 나왔을 거예요. 유해의 말이 맞죠. 홍준표 따라하다 망가졌다는 것이 이런 게 있다. 여러분들 회사 같은 데 들어가 봤죠. 뭔가 일을 해본 적 있잖아요. 예. 근데 창업해서 내가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이면 약간 좀 다른데 중간에 들어가면은 그 모든 행위를 있잖아요.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 행위를 보고 배워요. 똑같이 배워요. 그렇죠. 점심시간 1시간 그러니까 10분 전에 나가도 되는 건가? 다 나가. 그럼 나가게 되고 음. 쓰레기 하나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기존에 있던 선배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자가 막 이제 농이랍시고 막 지저분한 너저분한 이야기들 막 해요. 막 억지로 막 부리고 그러면 유해의 입장에서는 정치 완전 신입생이잖아요. 정치 자체를 해본 적이 네. 없는 사람이잖아.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공식적으로 뭔가 하기에는 그런 사람이 봤을 때는 홍준표처럼 하면 되나 보다라는 인식이 그런 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사람 보는 눈이 없네. 롤모델을 그렇게 잡을 수가 있나요? 근데 정치적 경력도 없고 유해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때 신발 벗어가면 노래 부르고 막 소리 꽤 지르고 하는 튀는 걸로 대중의 시선을 잡았고 자유한국당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항상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종의 스피커가 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당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는 얘기 저는 100%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튀고 싶은 것도 있었겠지만 당에서도 이렇게 관심 받는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뭐 비교는 완전히 약간 다릅니다만 최고위원회에 들어갔는데 또는 누구누구의 SNS를 봤는데 대표적인 예로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들 최고위원 할 때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에 기사화되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유해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유해는 홍준표에게 완전히 어떤 이유를 떠나서 팽을 당한 건데 사실 더 재밌는 것은요. 그 포항 지진에 대해서 막말한 것이 뭐 징계 사유가 됐다더라 아니었대요. 그 포항 막말은 징계 사유도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막말로 징계를 했어. 해당 행위 여러 가지로. 그렇게 따지면 홍준표도 만만치 않은데 왜 나만 징계를 당해야 되느냐 하는 유해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적은 이제부터는 홍준표예요. 홍준표. 예. 자, 유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스피커를 내려놓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고 보고 이러다 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잘려나가고 하면 그냥 멈추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홍준표를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는데 이 자기 스스로 그 카드의 크기를 조각조각 내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덕후 콘서트에서 홍준표의 성희롱 발언을 뭐 더 공개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라도 안 그러면은 그 비슷한 일화 안 그러면은 요번에 밝혔던 그 밤에만 뭐 필요했다 뭐 이런 이 말에 전후 맥락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한 스토리를 맞아요. 들려주기라도 했어도 이게 좀 스피커로서의 그 무게 그렇죠. 언론에. 그리고 홍준표를 향한 어떤 돌멩이로서의 가치가 좀 남아 있을 텐데 자기 스스로 이거를 포기한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이분 자체도 사실은 약간 좀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핵심도 잘 못 짚는 것 같고 세게 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야기를 이상하게 돌리고 그 마음속에 숨어 있는 그 모든 욕심 똑똑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발라야 되고 예뻐야 되고 여성스러워야 되고 이 모든 걸 다 수행하려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의 분기점은 라이언 인형이었어요. 네. 그 사건 이후에 저 정상 아니구나 같아서 사실 홍준표의 승인이 돼버린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잖아 그거는. 외로워서 외로운 게 무슨 죄라고. 저는 오늘 이 아이와 같이 왔습니다. 류해 씨가 어쨌든 이제 큰 스피커를 잃어버렸는데 여전히 그것보다 그거에 맞먹는 큰 스피커가 하나는 남았어요. 페이스북. 페이스북을 통해서 매일 하루에 한 것씩만 폭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보고 있을게요. 근데 아까 제가 홍준표가 거짓말쟁이라는 이야기 끝에 최근에 엄청난 거짓말을 했죠. 제천 내려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려다 보니까 내가 경남지사 시절에는 경남에 불이 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없겠죠. 안 그러면 보고받은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다니까. 네. 뭐 대형 인명 참사가 난 사고가 없었다라든지 뭐 그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사를 하는 4년 4개월 동안 경남에서 건물이나 사람이나 불난 일이 한 번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그 유해에 관련해 가지고 나는 24년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와 맥락이 똑같아요. 네.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단 한 번도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스스로 거짓말이라는 걸 아니까. 아니까.
와,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이런 마인드라면 경남 도지사 할 때 어디 가서 했던 거예요? 경남에서 안 하고 어디 가서 했던 경남에 거지? 없었어. 서울에 있었나요? 자, 근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마차님? 홍준표 대표가 경남지사직을 사퇴하기 전 1년간 2015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를 예로 들어보면요. 경남 지역에서만 총 3,820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 지금 통계를 낼 수 없고 홍준표가 그만둘 때까지 1년 동안만 3,820건이 화재가 났고요. 그래서 경남이 경기도, 서울에 이어서 화재 건수로는 전국에서 3위였던 거죠. 근데 사실상 1위죠. 경기도하고 서울은 좀 특수하잖아요. 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명사고가 없었다도 아닌 예, 게 예. 그 기간 동안 경남에서 화재 사고로 30명이 죽었고요. 74명이 부상당했고요. 전국적으로 총 인명피해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은 30% 정도인데 이 수치 역시 전국 평균을 웃돕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경기도는 510명 다쳤고 70명이 사망했는데 인명피해 건수 대비 사망자 수 비율이 12%밖에 안 돼요. 경남은 30%입니다. 서울은 15% 수준이니까 경남이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예. 어떤 근거도 없이 내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단 한 건의 화재도 안 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 좀 이상하네, 이거. 이 사람 그 좀 병 걸린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이 환자한테 당대표직을 맡겨놓고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지금은 누가 맡아도 다 비슷할 것 잠깐만요. 같은데. 명정님, 자유한국당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 걱정스러워요, 사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노인네들 안타깝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홍준표 같은 사람이 당대표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실체를, 그 자유한국당의 실체를 더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래도 안타까워요. 난 아픈 사람은 치료가 필요한데 이런 공직을, 고위공직을 만난다는 게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당사로 아까진기라도 한 병 보내드릴까요? 옥도장기? 예, 머리에 아까진기 좀 버려라. 이보시오. 빨간 약이라고 했어요. 빨간 약. 아, 그런가요? 빨간 약인가요? 아까 전기 막 하나요. 그 용어가 다 틀려 지역마다. 아, 그 사투리였어요? 아까 진기도 있고요. 아까 옥도전기도 있고요. 아, 일본 말이지, 사투리가 아니라. 요드액. 그게 상당히 좀 순화된 말일 것 같고. 예. 요도액 이마에 좀 바르시라고 한 병 보내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국회에 대통령직이 날아가면서 갑자기 득템을 한 거예요. 그냥 경남지사로 있었다면 대선 지사는 꿈꿀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찾다 보니 박근혜가 궁중 속 노름에 빠지다가 가끔씩 내 후계자는 누구로 하지? 반기문, 황교안, 최경환 다 뒤져봤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마땅한 카드가 없었어. 그러다가 자기 후계자를 세울 시간도 없이 탄핵이 당하고 대선이 시작되니 홍준표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봤더니 그 당시에 자기랑 경쟁했던 대선 주자 기억나세요? 나왔던 사람 김진태였어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그 정도로 그렇게 큰 정당에서 대선 주자로 나올 만한 사람이 그나마 지명도 있는 홍준표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황급히 지사직을 내려놓고 꼼수로. 보궐선거도 못하게 황급히 내려놓고 대권에 출마하는 일종의 왕건이 득템을 한 상황인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대선 후보를 먼저 거치고 당대표가 되는 과정. 이런 표현은 좀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건 맞지만 그냥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예요. 왕수업이라는 게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도요. 18대 때는 갑작스럽게 나갔잖아요. 언행 또는 마인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부정선거 이런 걸 떠나서 어쨌건 떨어졌죠. 그래서 5년 동안 사실은 대통령 수업 왕수업을 한 거예요. 무슨 마인드를 갖춰야 되고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쉽게 표현하면 준비된 대통령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어른들이 하는 표현으로 왕수업을 한 거야. 근데 홍준표 같은 자를 한번 보세요. 무슨 옛날에 그 통신내역 종회하는 거 보면 만나러 갔던 자기 수행비서가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적적 비리 얽힌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사기 혐의가 있고. 그게 홍준표 거라고 단정은 못 짓죠. 하지만 느낌적으로는 그 수행비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홍준표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정 잡배들보다 더 못한 원래 영향을 갖고 있던 자야. 그래서 이미 국회랄까 이런 데서 자기 지역구에서 민병두 같은 민주당 의원한테 떨어지면서 정치적으로 사실상 거의 은퇴에 가까웠던 사람이 어느 날 김두관 지사가 그만두는 그 자리에 지명도 하나만으로 가서 꽂혀서 구사일생으로 정치적으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놀던 물이 중앙무대잖아요. 근데 갑자기 대선 후보 자리가 그냥 공석이 된 거예요. 나가겠다는 사람 없고 키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나올 수 없고 정치적으로 누가 더 유명한가. 그게 악명이라도 유명한 사람이 부랴부랴 올려놓고 하다 보니까 수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은 다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도지사 마인드도 안 되는 마인드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적하려고 보니까 온갖 거짓말들을 갖다가 그냥 붙이다 보니 금방 뽀록이 나잖아요. 죄송합니다. 뽀록 아니고 들통. 이게 지금 현재 홍준표를 중심으로 한 발언이 보도가 되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홍준표가 무슨 말을 해요. 언론이 팩트 체크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비웃죠. 그러면은 그 다음날 홍준표는 또 다른 또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또 언론이 팩트 체크를 하고 사람들이 비웃고 또 그 다음날 또 이게 무한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문제는 언론이 받아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팩트 체크를 하기 전에 언론들이 알아보기 전에 홍준표가 그런 말을 하고 했을 때 진짜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또 뻥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화재가 한 건도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자연 발화도 해요. 그 숲속 같은 데서는 화재가 없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지 말의 요지는 뭐였냐면은 평상시 때 너무 소방점검을 잘했다는 거야 자기가. 아유 자기 당 관리나 잘하지.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여자분 한 분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못 열어. 그래갖고 심야 열어요. 그것도 막 장소를 옮겨가면서. 무서워서. 비밀리에. 반대를 했었는데 이게 무시당했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로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가 사죄를 번복하지 못하게끔 하는 중요한 담보다. 네. 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이걸 추진했었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사죄를 얘기를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걸 상정을 한 거죠. 예. 그런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일본 정부는 10억 엔을 내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둬버린 거예요. 아 그러면 불가역적인 사죄가 아니라 불가역적인 합의가 돼버린 거예요. 해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고위급 협의가 끝나고 나면 협상을 이제 그 내용을 검토를 했고, 예.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삭제해줄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합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정말 제가 봐도 그 상당히 이제 큰 문제인데요. 더구나 이제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국내 외교부에서 생각을 했었냐면, 네. 고위급 협의에서요. 네.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10억 엔을 내게 되면 최종적 불가역적이 된다라는 그 조항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처음 한국 정부로서는 이제 그 협상 과정 중에서 일본 측에 오히려 좀 약간 굉장히 미치는 장사를 한 게 있고, 네. 또 이제 그 이유 자체도 10억 엔을 내면 최종적 불가역적이 된다는, 일본이 당시는 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내야 해결된다라는 식의 그런 사고방식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보고 나면, 이게 나중에 보고 나니까 약간 조금 부적절했다.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 많았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엔으로 속칭 퉁쳤다 이건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라면. 일본 정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사실 그런데.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보게 되면 그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 반성하는 그 취지 자체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한 거라면 한국 정부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녀상에 대해서는 그 공개 내용하고 비공개 내용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녀상을 이전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가 답변이고. 잠깐 이건 공개된 내용 아닙니까 당시에? 네, 공개 내용입니다. 공개 내용이고 공개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비공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비공개 내용에서는 일본이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언제 소녀상을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차합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전하도록 노력한다는 또 답변을 똑같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녀상 문제는 사실은 이제 한국 정부의 계획에서는 안 될 문제인데 이걸 이제 한국 정부가 공개 비공개 둘 다 약속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큰 결함이 있다고 보고요. 네. 단지 이제 이거 하나는 이제 한국 나름대로 방어했다는 것은 뭐냐면
노력한다는 거지 이것은 의무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그 두 개는 전부 다 공개 비공개 내용에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좀 제일 궁금한 게요. 지금 우리 국민을 상대로 그 공개한 합의 내용 외에 공개돼 네. 용서해 줄지 말지 결정하면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원칙 자체는 1993년에 네.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진상을 규명하고 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어떤 도덕적인 우위론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계속 유지가 되오다가 예. 2011년 8월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일본 정부가 협상을 하는 주문이 있었고 사실은 이제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었는데 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어디까지나 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일본 정부로부터 양보를 받아야 된다는 원칙이 서버린 거예요. 근데 좀 국민들이 좀 납득을 못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일본에 대해서 대단히 강경한 자세를 계속 일관해 왔었는데 네.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했다고 떡 내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이제 180도 완전히 널뛰기 비슷하게 그러니까 돌아버렸는데 혹시 그 과정 조사가 됐나요? 맞습니다. 이제 그 말씀하신 게 원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 처음부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태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3년 반 동안 정상회담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로서는 이제 그 한일 관계도 굉장히 좀 경색됐고, 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한국에 동조했지만 나중에는 이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에 지장이 된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한국을 압박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한일 수교 50주년이 2015년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연말까지는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어떤 전제가 돼버린 거예요. 쫓겼군요. 사실, 간단히. 네, 그러니까 이제 굳이 말하자면 거기를 전제를 하지 않고 네. 만약에 한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출구 전략을 짜가지고 협상을 중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걸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이 이제 그 관점평입니다. 근데 지금 그 협상의 주역이 외교부가 아니라 이병기 그 비서실장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이때 당시는 국정원장이었죠. 예. 맞습니다. 이제 원래 국장급 협의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이제 법적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의 양보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고위급 협의로 추진하자는 쪽으로 돼가지고 사실상의 주요한 그 부분 오늘 이제 공개된 모든 대부분의 중요 핵심 사항은 네. 일본 측하고 한국 쪽의 고위급 협상 그러니까 이병기 처음에는 국정원장 그리고 나서는 비서실장이었고 그 업무는 이제 국정원장에서 비서실장으로 왔지만 그 전부 다 이병기 실장이 주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측은 이제 그 NSC의 국장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8번 만나가지고 대부분 협상 내용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일 수교할 때 김종필 오히라버 채널 이런 비슷하게 그러니까 갔던 거군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한 번도 이 부분이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비로소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발표를 보니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건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외교부에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지 않은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놓고 말씀드리는데 일체 없습니다. 없습니까? 일단 비공개 사항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 태스크포스에서 그 검토위원회에서 모든 자료를 모아가지고 네. 있는 자료를 전부 다 파악했습니다만은 추가로 된 그 비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이제 확답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점을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 그 또 수요 집회가 열렸는데 그 네. 합의 그 폐기해야 된다는 그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보고서에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토대로 어떤 정책을 외교적인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일체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의 몫이고 네. 지금 그래서 한 이제 평창올림픽 끝나기까지는 전부 다 내부에서 면밀하게 지금 외교부에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투트랙 접근법 이것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그 원칙을 이제 기본적으로 견지를 하면서 예. 국내도 납득시킬 수 있고 한일 간의 어떤 관계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지혜로운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은 역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외교부 TF에서 활동했던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였고요. 이어서 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TF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평가부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동안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었던
2015 한일 합의가 피해자를 배제했다라는 것, 예. 또 이것은 외교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주도한 것이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이면 합의를 공개하라라고 요구를 계속 한국 정부에게 해왔는데요. 예. 이번에 이 TF팀 그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그것이 다 드러났어요. 예.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실은 이면 합의가 존재했다라는 것. 그 이면 합의에 뭐 예를 들면 해외에 기린 미평합의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 일본 정부가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 정부는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그 합의를 하고 네. 또 뿐만 아니라 평합의 소녀상 관련해서도 실제로 이면 합의가 없었다라고 계속 정부가 이야기를 해왔는데 비공개 내용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포함되어 있었고 저희가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미 국제기구에서 계속 위안부 문제를 성노예라고 사용을 해왔고 예. 용어로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본 정부가 성노예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한국 정부가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라고만 사용한다. 네. 라는 방식으로 또 일본 정부의 그 어떤 부당한 요구에 합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비공개, 그러니까 이면 합의로 있었다라는. 하지만 협의는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고 양국 정상은 2015년 2월 고위급 비공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병기 국정원장, 일본은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을 대표로 내세웠습니다.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이 밀실 합의에 참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위안부 합의는 고위급 비공개 협의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국장급 협의는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밀실에선 2달 만에 사실상 합의가 타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당초 우리 측 요구와 전혀 다르게 쓰였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에 불가역적인 사죄, 즉 되돌릴 수 없는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밀실에선 일본이 요구한 대로 불가역적인 해결로 둔갑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모든 게 해결됐으니 다시는 문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외교부가 반대했지만 청와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발언을 하지 말라고 외교부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 협의 중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를 시도하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연내 타결을 압박했고 결국 우리가 끌려다니게 된 겁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조사 결과 발표 후 피해 할머니들이 고령이라 합의가 시급했고 피해자 대다수가 화해치유재단 사업을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꼭 2년 전이었죠. 2015년 12월 28일 정부는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맺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기가 차가지고 이해하는 국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외교부에 TF를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그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에서 활동해온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 가장 큰 문제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문제였을까요? 이것을 가장 큰 것은 이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이게 역사 영토 문제는 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이게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고받기식으로 돼가지고 소녀상이라든지 또는 불가역적 합의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왕 협상을 시작했는데 네. 그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비공개 합의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네. 일본 정부가 사죄했다, 보상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네. 그 돈을 받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정직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봅니다. 교수님께서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건 그 역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기브 앤 테이크 할 사안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죄 지은 쪽에서 고백하고 사죄를 청하면 그런 게 이번에 드러나서 굉장히 충격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자 오늘 수요 집회에서도 이거 폐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입장은 투트랙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상을 조사하는 것은 조사대로 가는데 대응, 그다음에 행동을 따로 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제 평창 올림픽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투트랙 외교라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와 우리 간에 이렇게 온도차가 있나라는 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동안 저희들이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정부에게 요구하면서 예. 안보라든가 경제라든가 뭐 문화 외교라든가 그런 외교 문제와 이 위안부 문제를 연결지어서 위안부 문제 해결 안 하면 그거 하지 말아라고 요구를 했던 적이 없어요. 네. 사실은 그건 맞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소수자의 인권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제 그걸 만들어버린 거죠. 오히려 대통령이 네. 내가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대외적인 발언이 그 2015 한일 합의 같은 그런 굴욕적인 내용을 이끌었다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또 다른 그런 외교 경제 문제를 구분해서 분리해서 예. 외교를 풀어나가는 것, 그게 저희들은 투트랙 외교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고 네. 그것은 정부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도 제안을 해왔어요. 예. 인권 문제를 경제, 안보 모든 외교에 올인하지 말아라. 하나로 결합시키지 말아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정부는 그것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며칠 전에 네. 강경호 외교장관이 일본 갔다 왔는데 네네. 평창 올림픽에 아베 안 온다고 그 대답 듣고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정부의 외교가 조금 우아한 외교를 할 수 없나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우아한 외교요? 네. 그러니까 아베가 저렇게 저열하게 나오잖아요. 네. 비상식적으로. 뭐 합의 지키지 않으면 평창 올림픽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아베가 네. 외교장관이 가서 사정하고 빈다라고 해서 올 아베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 네. 대표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 이 문제는 네. 옳고 그름을 떠나서 행위인데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자, 이 그렇죠. 합의 주역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물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책임을? 지금 책임자가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이병기 그 전 비서실장으로 지금 네네. 뭐 거의 나오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거의 허수아비였다라는 것이 예. 드러났고요. 예. 뭐 피해자는 무시했지만 외교부도 무시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네네. 이 27년 동안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가 폭력